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기장의 이벤트, 네. 이벤트 방송을 할 거고요. 저희 인플루엔셜, 레비톨. 에서, 네. 네. 레비톨. 네. 네. 인플루엔셜에서 만든 어떤 문학 브랜드가 레비톨이거든요. 네. 레비톨 출판사와 함께하는, 이 영원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찻잔을 찻잔을 돌리면, 돌리면. 이라는 요 책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네. 프럼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존 프럼이라고 하니까 외국인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필명이시고, 네. 한국어로 SF를 쓰시는 분입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네. 익명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쵸. 네. 사진 같은 것도 보니까 좀 노출거리시는 네네 그러신 것 편인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다뤄보고자 하고요. 네. 뭐 공사님 진행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이벤트 참여가 안 되실 것 같고 그쵸. 지금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한데요. 네. 저희 위에 나와 있듯이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의 SNS 중 아무 곳에나 서바이벌 SF키트 이벤트 이렇게 해시태그를 다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멘션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멘션 저희 공식 SNS 계정을 멘션을 하셔가지고 게시물을 저희 생방송하고 있는 요 장면을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뭐 스크린샷을 하시든 아니면 사진으로 찍으시든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5분께 요 책을 증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많이 참여를 네, 해주세요. 참여를. 아마 당첨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네. 네. 높을 것이고 멘션이라는 건 잘 모르실까봐 그 골뱅이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골뱅이 붙여가지고 저희 SNS 계정을 계정명, 네. 계정을 적으시면은 멘션이 되고 저희가 좀 더 놓치지 않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둘 다 하셔도 괜찮고요. 해시태그랑 멘션 둘 다 하셔도 괜찮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이 네. 책을 다뤄볼까 하고요. 네, 일단은 존 프롬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사실 네. 신인 작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정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신인 작가시고 사실은 요게 첫 작품집. 네. 이게 첫 작품집이고요. 네.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중단편 우수상을 수상을 일단 하셨어요. 이게 2020년에 네. 하셨고 그 다음에 2022년 문윤성 SF 문학상의 중단편 가작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네. 그때 신의 소스 코드로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2022년에 여기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네. 둘 다 실려 있죠. 우수상탄 작품과 그 다음에 문윤성 SF 작가상에서 수상한 작품 둘 다 실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존 프롬 뭐 이렇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작품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트리비아 같은 거를 좀 털자면 네. 일단은 존 프롬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명의 유래가 무엇이냐. 네. 네. 그래서 이 존 프롬이라는 게 일종의 좀 종교 같은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세아니아의 바누아투 탄나섬에서 숭배되는 어떤 인물인데 네. 이게 옛날에 어떤 미군이 여기에 뭐 불시착을 했나 봐요. 그때 이 미군이 뭐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왔는데 요 주민들에게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존 프롬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람을 좀 뭔가 신적인 존재로 네.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화물 숭배라고 해가지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현상인가 봐요. 와. 단순히 어떤 뭐 고대로부터 내려져오는 종교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문화 간의 어떤 그 현대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화물 같은 걸 숭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래가지고 요 존 프롬 같은 경우에는 성조기를 띄운대요. 성조기를 띄운대요. 근데 요게 뭐 사실은 그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인간의 뭐 어리석음 아니면 뭐 문명과 비문명 이런 것들을 좀
뭐 분간하는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부시맨이 네, 하늘에서 떨어진 코카콜라 병을 막 이렇게 신기하게 보던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이 존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그 식민 저항 운동 같은 걸로 확장이 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야 된다. 존 프롬이라는 어떤 그 종교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통 문화를 지키고 서구 문명,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몰아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운동으로 좀 진행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저항의 상징과 저항의 속성으로도 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의 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문 위키 같은 거 존 프롬 검색해가지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존 프롬에 대한 여기까지는 뭐 대충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가님의 필명이 그래서 그 존 프롬이라는 어떤 종교 같은 거에서 유래한 거다. 신화 뭐 이런 거에서 유래한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필명을 이렇게 지은 의도는 그러니까 존 프롬이라는 것이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화물 숭배 신앙이지만 그 이면에는 저항운동의 그 면이 숨겨져 있고 세상 모든 것에 그런 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면들을 좀 그 성찰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 작가님의 어떤 전체적인 이 책만 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 책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작품집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가분들이 보통 뭐 김시엽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새로 막 글을 쓰게 된 신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작가다라고 말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요 작품만 가지고 뭐 어떤 작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굉장히 색채가 뚜렷하긴 해요. 이 책만 딱 읽어보면은 맞아요. 굉장히 이야기들이 좀 약간 색채가 비슷하고 뭐 이야기가 다 비슷하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닌데 색채가 비슷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고 문체 같은 게 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그렇죠.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나 뭐 어떤 순환 구조, 그죠?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막 반복이 되는 왜 그 루프물이죠? 네. 루프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작가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프트 SF보다는 하드 SF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테드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순환 구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테드 창의 그 바빌론의 탑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하늘 뚫고 천장 뚫고 갔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더라.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이 작가님이 계속 그 좀 활용하시는 그런 구조가 있는 반면에 또 소재와 어떤 풀어나가는 서사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또 각 작품의 개성이 상당히 뚜렷하고 네 그래서 정말로 읽는 맛이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작품들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출판사의 이 책을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진심으로 재밌게 읽어가지고 또 테드창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네. 좀 더 친절하고 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인물들이 좀 더 이 땅에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테드창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도구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그리고 좀 약간 인물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테드창 같은 경우는 약간 인물들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그리고 천재들이 나오고 맞아요. 굉장히 진지한 인물이고 그쵸. 일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잖아요. 범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네. 비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존 프롬 작가님의 이 캐릭터들은 상당히 우리가 쟤네 입장이어도 저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굉장히 일상적인. 약간 좀 찌질하기도 하고 우리도 좀 저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싶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뭐 우주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뭐 트리비아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그냥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그거죠. 우리 우주가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디지털 시뮬레이션이라면 이런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만든 뭐 예를 들면 품속의 게임, 뇌. 그러니까 우리 심즈 하잖아요. 그쵸. 네, 심즈 게임이 우리 세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든 게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품이 바로 신의 소스 코드. 신의 소스 코드라는 작품이 그걸 좀 아주 뚜렷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회귀? 네, 회귀에서도 나오고 네.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네. 쓰시는 작가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요거를 뭐 저희가 이게 지원받은 책이고 사실 출간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를 읽으신 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많지 많지 않을 것 않겠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를 다 다루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요 중에서 2개 정도만 다루려고 합니다. 요 네.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실려 있냐면은 7개의 작품이 실려 있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기존의 지면에 발표했던 작품들도 있고 네. 또 상을 받았던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발표하는 작품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코스염 배관공을 위한 창가. 뭐 들어보시면 딱 아시겠죠? 마리오가 생각이 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미발표 작품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상을 받았던 작품 2개를 영원의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이랑 네. 그다음에 신의 소스 코드 이렇게 네. 2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영원의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이라는 이야기 이 표제작이죠. 네. 그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영생을 획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희 그 드라마 얼터드 얼터드 카본? 카본이 굉장히 잘 생각이 나는 그렇죠. 네, 떠오르는 거기 보면 이제 무드셀라라고 해가지고 네. 죽지 않는 어떤 귀족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죽어야 되는 좀 이렇게 하층 계층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영생이라는 거를 모두가 이제 공유를 하는 누릴 수 있는. 네,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생을 살게 됐을 때? 보통은 많이들 지적을 하는 게 인간이 너무 나태해질 것이다. 그렇죠. 게으름. 나태해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러고자 하는 동력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교수들이 뭐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뭐 몇 년에 한 편만 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연구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좀 고민만 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인공이 전송 부스에서 깨어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네. 이 전송 부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텔레포트 기술이죠. 근데 뭐 사람을 이렇게 뭐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텔레포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를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다른 전송 부스에서 그 사람을 새로 재조립을 한 다음에 네. 원래 있던 사람을 이제 분해를 해버리는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테세우스의 배가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었대요. 네. 네. 그 아시죠? 이제 테세우스의 배를 고치면은 원래 그 부품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그걸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 새로 이제 수리를 할 때마다 뗀 판자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은 배를 만들면 그렇죠. 그건 테세우스의 배냐. 그렇죠. 뭐 이런 네. 논증이죠. 그리고 우리 몸도 사실은 이 세포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끊임없이 죽고 그쵸.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다시 뭐 분열을 하고 이렇게 몇 하는데 달이면은 뭐 우리 신체 세포의 뭐 90%가 막 바뀐다. 다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자아 동일성을 유지를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연속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경희 작가님의 테세우스 배라는 그 작품에서도 그쵸. 그런 거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복제를 한 인간은 자기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그쵸. 다 세계예요. 같은 나다. 네, 같은 왜냐면은 나고.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복제를 하면 예를 들어 쟤를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살다가 한 명이 죽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억이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여러 개의 원본이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복제가 있으면 안 되고 안 되게 돼 네, 있죠. 하나를 이제 전송을 하면은 이쪽의 나는 죽고 이쪽에 이제 새로 구성된 나가 진짜 나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달로 출장을 가고 싶어 또는 화성으로 출장을 가고 싶어 그랬을 때 가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송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러니까 텔레포트인데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텔레포트 같은 건데 좀 더 끔찍한 방법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나의 정신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사는 것인데 근데 이제 죽는 이 기억은 업로드가 안 되죠.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쵸. 보통의 상황에서는 원래는 이제 사실은 그 기억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만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 가깝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생체 분해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원래 장소에 있던 나는 죽었어야 됐는데 이 전송 부스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복제가 돼가지고 난 이제 전송 부스에 이렇게 사실 뭐 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해까지 5초, 4초, 3초, 2초, 1초 이렇게 들어가는데 0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그 와중에 여기 정전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 여기에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갔는데 지문 인식도 안 돼요. 지문 손님은 지금 지구에 있는 걸로 뜨는데요. 이거 지문 안 돼요. 이거 그 도용 방지 시스템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문 인식이 안 되고 핸드폰도 설상가상으로 집에 놓고 와가지고 이제 거리를 떠돌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죠. 네, 걸어서 3시간을 걸어가지고 집에 가죠. 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뭐 어디 여행 가거나 그랬는데 뭐. 저는 그 핸드폰 바꿀 때 새 핸드폰 사가지고 바꿀 때 그 사이에 이제 잠시 나의 핸드폰이 이제 죽어 있고 새 핸드폰도 이제 새로 하려면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단히 좀 무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인증서가 지워진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나임을 인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렇죠. 요즘 휴대폰이 사실은 어떤 신분증의 역할도 그렇죠. 네, 휴대폰이 없으면 이제 본인 인증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주인공은 걸어서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제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학과장이죠. 자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대학 교수잖아요. 무슨 압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그 교수인데 학과장이 요한이라는 학과장이 자기 아내와 이제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인공은 좀 약간 좀 소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갈등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죽어버리게 된다면은 자기 기억이 클라우드에 업로드해가지고 원본에게 이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겠구나. 평화를 왜냐면은 사실 이 주인공이 약간 아내에게 좀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인공은 사실 뭐 교수긴 하지만 연구 실적도 잘 안 나오고 뭐 연구 실적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좀 여기 보면은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사회 시스템이 보면은 아까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막
너무 게으른 사람들은 노동형을 AI가 노동형 때려버리잖아요. 너 가서 그 뭐야 그 콜센터, 네, 콜센터. 콜센터 일에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약간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는 굉장히 성실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굉장히 아내에게 좀 의지하는 그런, 그리고 주인공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좀 어떤 개심을 하게 됐다는 그런 묘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주인공이 아내를 굉장히 이제 의존하는 그런 네. 성격이어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이 관계가 파탄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개토로 떠나게 됩니다. 이 장벽을 벗어나가지고 네. 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벽을 벗어나가지고 구멍을 통해서 장벽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좀 약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구멍을 통해서 장벽을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장벽 안에는 영생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벽 바깥에는 필멸자들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바깥은 이 영생을 버리고 이제 그 죽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래서 주인공이 죽는 순간 이제 동기화가 어쩔 수 없이 되기 때문에 이 죽지 않고 뭔가 이 동기화 장치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네. 그렇죠. 동기화 장치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죽으면 그 동기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기억이 이제 업로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망명 심사관하고 이제 막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수도승이 되죠.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연구도 계속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그럽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 후로 굉장히 성실하게 변합니다.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죽음이 자기를 쫓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뭔가 자신의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된다. 세상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의 이제 스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한테 어떤 일을 맡기게 되죠. 너가 저 장벽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스포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반전이 또 맛있는 네. 네, 맛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직접 읽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직접 읽으시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영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회 구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지문 인식을 했는데 안 찍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좀 굴러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상상을 해놓으신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끝이 있으면 성실해지고 죽음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좋았고 하여튼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반전도 대단히 재밌었고 저희 그래서, 옛날에 다뤘던 그 공포 게임 소마 네. 그거하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연이 다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마도 이제 그 자기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고 또 그 제목도 대단히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테세우스의 배보다 이 제목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차를 이렇게 돌리는 그렇죠. 그거죠. 이렇게 네, 무한을 눈 상징하는. 팔자로 네. 이렇게 돌리는 거. 네. 그래서 왜 무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인가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좀 네. 예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아닌가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을 따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제 그냥 주인공이랑 같이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으시면은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저희 신의 소스 코드 이게 이제 문융성
SF 작가상 네. 수상했던 작품이죠. 네. 생각보다 좀 길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게 제일까지는 아닌가요? 제일 긴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이게 아, 그럼요. 네. 그 다큐멘터리 형식이잖아요. 저희 네. 테드 창의 그 미의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네, 네. 그것처럼 인터뷰 형식, 다큐멘터리 형식의 네. 소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술술 읽혀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그냥 그 이야기 듣는 것처럼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야기 들으면 술술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네. 속도감 있게 읽을 수가 있고. 네. 이 작가님이 사실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네. 형식을 좀 쓰셔가지고 노아의 어머니죠. 그 네. 첫 번째 작품인. 네, 네. 네. 네, 상당히 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형식을. 음. 이 형식이 가진 뭐라고 해야 되나?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 세계가 천천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아주 잘 능숙하게 쓰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의 소스 코드를 얘기를 해보시죠. 네. 요게 이제 그 저희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세계가 게임 속 세상이라면 뭐 이런 네. 간단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느 날 실험을 하다가 중력파를 가지고 뭐 실험을 하다가 발견해낸 게 세계에 컴퓨터 코드가 막 숨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중력파에 소스 코드가 들어있다. 처음에는 이제 중력파를 뭐 어떻게 했더니 뭔가 버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중력파에 그 소스 코드가 들어있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더니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더라. 그렇죠. 그런 발상에서 출발을 하는 이제 소설이고요. 네. 주인공은 이제 안나한이라는 인물인데 이 안나한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치게 되는 거죠. 네. 신가 그 심즈를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심즈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소스 코드가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조물주 게임이라고 하죠. 그 네. 조물주 게임을 많이 만드는데 여러 조물주 게임들이 나왔지만 이 안나한이 만든 게 제일 성능이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배속 모드라는 게 있었죠. 네. 배속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빨리 감기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문명 생각도 나고요. 네. 그래서 이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빨리 감기를 또 이제 시대 전체를 빨리 감기를 하기도 하고 국소적으로도 가능하죠. 인물을 이제 빨리 감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원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는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배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원은 뭐 어떤 뭐 지역에 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안에 사람한테는 약간 기적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갑자기 거죠. 로또 당첨되고. 그죠. 로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 사고가 날 뻔했는데 막 구사일생으로 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의 사람은 어떤 이 조물주, 그러니까 나의 플레이어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약간 나 수호천사가 있을지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물리학자가 나오죠. 네. 제프 셰클리라는 물리학자가 나오는데 네. 이 제프 셰클리라는 물리학자는 요 현상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우주 바깥을 나가가지고 상위 우주로 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죠. 네. 상위 우주로 가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라져 버리죠, 이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이 후원한 사람들은 먹튀 당했다. 먹튀다. 이 표현이 굉장히 약간 맛깔나는 것 같아요. 이 작가분의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벼울 수도 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작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표현들이. 찰떡같이. 네. 먹튀를 당했다고 계속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먹튀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로 상위 간 우주로 거죠. 간 거죠. 네, 진짜로 상위 우주로 간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방통행이었죠. 그쵸. 그래서 하위 우주로 갈 수는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상위 우주를 이렇게 갑니다. 주인공 안나하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이었죠. 네. 종교인이었는데 이 세상이 게임이라는 거를 알아버려가지고 이 신앙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혼을 당해가지고 이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술집에 갔는데 일단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주시 가너럼이었죠. 네. 가너럼이었는데 네. 이 영어로 주세 주세 가너럼 JUSSE 그다음에 GANA 뭐 RAM인가 그런데 네. 요게 딱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단어를 딱 보시면 이거 지저스 앞에 거 지저스의 아나그램 아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눈치를 채실 텐데 네. 요게 이제 지저스 아나그램의 아나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얘가 그 상위 차원에서 왔다 자신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나는 일종의 뭐 신 같은 사람이다. 상위 차원에서 왔고 너가 신앙심을 안나하니 이제 독실한 신자였는데 너가 신앙심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찾아왔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막 이제 열렬한 사랑을 나누지. 안나하는 몰랐어요 그걸. 얘가 그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얘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사라져 버리죠. 네.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안나하니 그 제프 셰클리가 운영하던 그 연구소를 네. 이제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뒤져보니까 주시 가너럼이 상위 차원으로 갔더라.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반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제시 그 주세가 그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거를 사리탐정 고용해가지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안나하는 이 게임으로 맞아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엄청 대부호예요. 네네. 그래서 그 돈으로 연구소를 통째로 사버리죠. 네. 사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소의 자료들을 봤더니 상위 차원으로 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네. 제프 셰클리랑 함께 가잖아요. 네. 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나한도 따라서 주세 가너럼을 찾기 위해서 상위 차원으로 떠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보시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뭐 그냥 상위 차원으로 가고 막 그냥 우주를 막 넘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험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네. 앞부분부터 주인공의 직업에 네. 프로그래머하고 모험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일종의 복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주세 가너럼을 만나게 되는데 네. 요 뒷부분은 스포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죠.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주세 가너럼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요 네. 작가님이 굉장히 복선 회수나 반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쓴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작품에서도. 잘 쓰시고 네. 그래서 되게 막 뒤가 궁금해서 자꾸 막 읽게 되고 자꾸 넘기게 되고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실제로 진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얘기도 좀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좀 무효화됨과 동시에 신흥 종교도 생기잖아요. 이 영과 일의 어쩌고 교회 뭐 이래가지고 그쵸.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든 이 플레이어를 또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존 종교들도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맞게 교리를 막 해석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신자들을 막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버틀랜드 러셀이랑 네. 비트겐슈타인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떤 세계 바깥의 세계라던가 이 어떤 우리가 갇힌 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인용으로 하신 것도
재밌었고요. 사실 제가 이런 철학 부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더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괴데르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 전공 분야여가지고 저는 그래요? 위상수학 막 이런 거요? 아니요, 이거 수학이니까. 네, 수학이죠, 수학. 아. 논리, 수리 논리죠, 수리 논리. 수리 논리? 버트런드 러셀이랑 이제 괴델, 사실상 수리 논리를 정립한 사람이잖아요. 그 그래요? 괴델이 이제 불완전성의 정리를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불완전성의 정리가 이름이 뭐냐면은 수학 체계는 항상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증명했습니다. 와, 그걸 어떤 어떻게 증명하지? 수학 체계가 있으면은 네. 이제 그 수학 체계의 모든 명제들을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수학 체계는 아니에요, 사실. 네. 어떤 자연수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 수학 체계 자연수를 코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를 코딩할 수 있으면은 명제들을 그 체계 안에서 다 수로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네. 이 명제에 숫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명제를 수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모든 수 중에 어떤 수는 증명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괴델이 뭐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네. 이게 뭐 수학이 뭐 불완전하다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그래 그 불완전 그 뭔가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이제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발견하게 되면 네. 그럼 그게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더 흥미로운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에는 뭐 옛날에 그 뭐 한 1950년대 이때쯤에는 네.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체계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수학자들의 스탠스는 그냥 새로운 명제를 그러면은 더 흥미로운 게 뭔지 고민을 해보는 단계로 되는 거죠. 뭔가 참 거짓이 둘 다 가능한 명제가 있다면. 아무튼 그래서 그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전체 수학의 어떤 체계 또는 이제 이 체계를 다 근본적으로 막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더 가까운 거죠. 여기서 보면은 상위 우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책에서는 새로운 명제를 더하는 게 되지 않나. 요런 비유가 있어가지고 아마 괴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수체계가 있는데 그거에 독립된 참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 더하면 그걸 참이라고 하든 거짓이라고 하든 그냥 원래 공리에다 더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수체계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종의 이 소설에서 말하는 상위 우주로 올라가는 그거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방금 이 얘기는 사실 이해를 못 하셔도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죠. 전혀 네, 문제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네. 곁가지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쵸. 왜 우리 뭐 맛있는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이 요리에 들어가는 뭐는 뭔데 막 이런 얘기 뭐 이 트러플 버섯은 몇 년 산이구나 이런 걸 몰라도 그쵸. 알 몰라도 수가 맛있게 있는 거죠. 즐길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을 다뤄봤고요. 네. 이 두 가지 작품 말고도 사실은 다른 작품들도 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다 소개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여기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자꾸 이 존프롬 작가님이 한국어로 SF를 썼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이게 번역된 거구나. 이렇게. 번역된 거라고 자꾸 인식을 하면서 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등장인물도 사실은 꼭 한국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 사람일 때도 많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약간 문장이 어색하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왠지 모르게 약간 그 무국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한국 SF 하면 좀 그 한국적인 색채가 되게 강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님의 작품들은 그렇다기보다는 좀
어떤 이런 하드 SF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느 어떤 문화권에서나 다 통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약간 기존의 SF, 한국 SF와는 조금 다른 결의 SF여서 더 좀 소중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하드 SF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좀 드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더욱 조금 드문 느낌이 있는데 음. 그래서 더 좀 신선하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분 소설이 새로 나오면은 꼭 읽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그 이벤트 네, 이벤트 위에 뜨고 있는 이벤트 네. 저희 생방송 이벤트를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벤트가 꼭 아니더라도 또 뭐 사서 보시거나 또는 도서관에 신청하셔서 또 꼭 한번 보시면은 너무 좋을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내주신 레비톨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홀른드 살롱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창구로든 여러분들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사주세요 뭐 이런 것들 제가 최근에 뭐 이런 거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라든가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냥 뭐 좋아요 마음만 찍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이 작품으로 네. 돌아올 거죠. 네. 이재호 작가님의 껍데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약간 스페이스 호러? 좋아하시면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뤄볼 테니까요. 또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